안녕하세요. 저는 38살, 바닷가 작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아내와 아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깊고 아픈 상처이자 동시에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형, 이렇게 네 식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말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 부모님께서 고속도로를 달리시던 중 대형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당시 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믿고 싶지 않아, 이건 꿈일 거야 하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을 치르고 부모님을 낙골당에 모신 뒤 그제야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울며 지냈습니다. 형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형은 장례를 마치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차가워 보이는 형의 태도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공부가 무슨 의미야? 하는 반감이 제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형은 나름의 방식으로 아픔을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형은 결국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유산 덕분에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에게도 같이 서울로 올라오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고향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친구 하나 없이 버틸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고향에 남아 부모님 집을 처분하고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늘 적당히 평범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수능 성적도 나쁘지 않았지만 수도권 대학에 가기보다 고향에 있는 4년제 대학을 택했습니다. 형처럼 대기업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굶지 않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제 인생과는 늘 소박했거든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명절에도 형과는 안부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고 부모님 제사는 고향에 남은 제가 도맡아 지냈습니다. 서울의 형은 언제나 바쁘다는 핑계를 댔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남보다 더 어색해졌습니다. 그렇게 10수년이 지나 어느덧 우리 형제가 30을 훌쩍 넘겼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형이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낯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형이 결혼을 한다며 예비 신부를 데리고 온 것이었죠. 저는 어색한 미소로 형수 될 분을 맞이했고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첫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삼촌, 우리 결혼 준비하는데 얼마나 보태주실 거예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형이 결혼한다는 사실조차 그날 처음 알았는데 축하 인사보다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는 형수 될 여인의 태도는 참 낯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태주실 거요. 제가 어리둥절해 묻자 그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삼촌이잖아요.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시댁 식구라고는 형님하고 삼촌뿐이잖아요. 삼촌이 작은 정성이라도 보여주셔야죠. 안 그래요? 형은 그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속이 쓰렸습니다. 10수년간 남처럼 지내다가 이제 와서 나한테 손을 벌린다고? 하지만 형은 제 유일한 혈육이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도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형뿐이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저는 겨우 그렇게 답하고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씁쓸함이 끓어올랐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형과의 사이가 더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는 큰맘 먹고 1,000만 원을 꺼내 형에게 건넸습니다. 부모님 유산을 아껴 쓰며 살아온 저에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죠. 그런데 형수 될 여인은 봉투를 열어보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우 1,000만 원이요? 삼촌 회사 다닌다면서 이 정도밖에 못 내세요. 참, 생각보다 짠돌이시네요. 그 말의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꾹 참고 담담하게 말했죠. 형수님,
저도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돈은 저한테 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 형에게 기대지도 않을 겁니다. 그때서야 형이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 탓에 평소 고맙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던 형이라 그 한마디가 제겐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형수의 태도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형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제가 거스를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결혼식을 지켜보며 축하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다니고 가끔 연애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저 평범한 30대 남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들뜬 듯 떨렸습니다. 재훈아, 형이 아빠가 됐다. 딸이야, 너도 와서 조카 좀 보지 않겠냐? 그 순간 제 가슴속에 묘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형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온 지 수십 년 만에 처음 듣는 밝은 톤이었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무심했던 형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저도 형의 딸이 궁금했습니다. 주말에 서울로 올라가 산후 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형수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형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미소를 짓고 있었죠. 처음 보는 조카였는데 제 품에 안겨오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아이도 아닌데 가슴이 저릿 탈 정도로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날은 신기하게도 형수도 밝은 얼굴로 저를 대했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불편한 태도는 없었던 것처럼 저에게 조카를 잘 부탁한다는 듯 웃어 보였죠. 저는 기분이 좋아져 원하시는 선물 있으세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죠. 목걸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카 덕분일까요? 그날 이후 형수에게 느꼈던 벽 같은 게 조금은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후 형과 단둘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무뚝뚝한 형이 갑자기 제 어깨에 팔을 올리더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재훈아, 미안하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널 더 챙겼어야 해초했는데 나만 살겠다고 공부에만 매달린 것 같아.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형, 그때는 우리 둘 다 어렸잖아. 누굴 원망하긴 힘들었어. 솔직히 서운하긴 했지만 이제는 다 괜찮아. 그 말에 형은 눈가가 젖어들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형제 사이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은 조카의 사진과 영상을 매일같이 보내왔습니다. 조카가 웃는 모습, 옹알이하는 영상. 저 역시 매번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과 저, 그리고 조카.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뜻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형에게서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에게서 오는 사진과 영상은 어느 날부터 뚝 끊겼습니다. 저는 바쁜 회사 생활 탓에 크게 신경 쓰지 못하다가 문득 조카 첫돌이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이번 주 조카 첫돌이지. 돌잔치 언제 해?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형의 목소리가 냉랭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미 했어. 처가 쪽 식구들만 불렀어. 너까지 부르면 멀리서 오가느라 힘들잖아. 그래서 연락 안 했어.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삼촌인데 나한테 말 한마디는 해줘야지. 서운하다. 서운할 거 이 없어. 집사람이 그냥 조용히 치르자고 했어. 형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조카가 태어났을 때 아이처럼 들떠 전화를 걸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괜히 전화한 것 같아 억지 웃음을 지으며 통화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그 뒤로 형과의 연락은 더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안부조차 오가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형제라는 끈은 더욱 느슨해졌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삼촌,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슬픔보다는 원망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형이 죽었다고요? 왜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사업하다가 빚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 사실 딸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이혼했거든요. 형님이 혼자 딸 키우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이,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형이 스스로 삶을 끝냈다고요? 저는 다급히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연간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형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든든한 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설명해 주길 형은 조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진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혼자 감내하다 결국 그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묻고 또 물었습니다. 형,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왜 혼자 그렇게 버틴 거야? 내가 옆에 있었잖아. 죄책감이 목을 죄어왔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던 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다가갔다면 형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낯선 여경이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두 눈이 동그랗게 뜨인 아이, 바로 조카였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어 또렷이 걸어 들어오던 모습은 제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아이, 어쩌죠?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집에도 아무도 없더군요. 당분간 맡아줄 사람이 없어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아이 엄마가 없다고요? 서울에 살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연락 시도했지만 집은 비어 있었고 행방이 묘연합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경찰에게 따졌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모른 척하는 사이에 이 작은 아이만 홀로 남게 된 겁니다. 조카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삼촌, 아빠는 언제 와?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카의 눈망울은 맑고 동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깃든 순수한 질문은 제 심장을 깊숙이 찔러왔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목이 메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답했죠.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나님이 급하게 불러서 먼저 가신 거야. 아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내려오면 다시 만나?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형수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건 저와 어린 조카뿐이었습니다. 발인 날 화장터에서 형의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에 모실 때도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조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삼촌, 우리 아빠 자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형수가 드디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충격적일 만큼 차가웠습니다. 삼촌, 장례는 다 치렀어요. 난 못 가요. 딸은 알아서 하시든가 보육원에 맡기든가 하세요. 난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해요. 저는 분노로 핏줄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엄마잖아요. 자기 딸을 경찰 손에 맡겨 장례식장에 보내놓고 지금 그게 할 소리입니까? 형수는 코웃음을 치듯 대꾸했습니다. 애한테 정 붙인 적도 없어요. 게다가 진관 씨랑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 난 법적으로 아무 의무도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아, 대신 진관 씨 집에 내 짐 있을 거예요. 그건 좀 보내줘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괴물이 어디 있어? 형! 당신은 도대체 무슨 여자를 곁에 둔 거야? 그 순간 제 손을 살며시 잡는 조카의 작은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삼촌 울지 마! 내가 닦아줄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면서도 동시에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다짐이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형의 장례를 마치고 난 뒤 조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투성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키워야 하나? 아니면 보육원에 보내야 하나?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렸고 저는 혼자 살아온 지 오래라 아이를 양육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카가 제 주머니에 작은 종이 조각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아빠가 갖고 있던 거야. 삼촌 주래. 그건 형이 마지막까지 품에 넣고 있던 지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폐 한 장에는 낯익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형의 글씨체였습니다. 누군가 날 해치려 한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란 걸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믿는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형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휘청거렸습니다. 급히 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원룸 같은 공간이었지만 형은 이미 의심을 품고 여러 대의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에 적힌 대로 노트북에 연결해 녹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영상이었습니다. 형이 조카와 웃으며 놀아주는 모습, 혼자 밥을 차려 먹는 모습.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화면 속 풍경은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형수가 낯선 남자와 함께 몰래 들어온 장면이 잡혀 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지난번엔 차 브레이크 고장내도 살아남더라니까. 걱정 마. 요새 니코틴 용액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많잖아. 그걸 술에 타면 돼. 아무도 의심 못할 거야.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형이 남긴 메모는 진실이었습니다. 형은 단순히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니 바로 형수와 내연남이 의도적으로 죽음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형,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게 바로 그들이었군요. 저는 이를 악물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영상은 이어졌습니다. 화면 속 형수와 내연남은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맑은 액체를 조심스레 떨어뜨리며 속삭였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이제 진관이는 스스로 목숨 끊은 것처럼 보일 거야. 보험금은 최소 10억은 될 거라니까. 근데 혹시 아이가 그걸 마시면 어떡해? 걱정 마. 그 사람은 요즘 술 없인 못 자. 매일 술 마시고 이 음료로 해장해. 아이 손에 갈 일 없어. 그들의 웃음은 소름 끼쳤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형을 향한 함정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자마자 노트북을 닫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 당신은 빚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였구나. 내가 반드시 그 죗값 치르게 할게. 다음 날 저는 형수가 남긴 연락처로 짐을 보내겠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주소는 다행히 영상 속에서 들은 내연남의 집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택배 상자에 짐을 싼 척하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형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삼촌, 택배는 붙이라니까.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말도 없이 주먹을 날려 형수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놀라 쓰러진 형수를 밟아 거실로 끌고 들어가자 내연남이 다급히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잠깐만. 무슨 일이에요? 오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얘기로 풀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대화? 너희 같은 짐승이랑 무슨 대화를 해? 형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보험금 노린 주제에 내연남의 얼굴은 금세 사색이 되었고 형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골프채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너희 둘은 내 손으로 형한테 갚는 날이다. 방 안엔 곧 비명과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수사가 시작된 상태였으니까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형수와 내연남은 바닥에서 몸을 웅크린 채 신음했습니다. 제가 휘두른 골프채의 충격에 팔과 다리가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형수가 갑자기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삼촌, 솔직히 말할게요. 진관 씨 죽은 건 안타깝지만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걸 굳이 파헤쳐 뭐합니까? 우리 거래합시다. 보험금 들어오면 절반 드릴게요.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리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분노는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내 입에서 거래라는 말이 나올 줄은 알았다. 넌 짐승도 못 되는 년이야. 내연남도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삼촌, 생각해보세요. 괜히 우리 해쳤다가 감옥 가면 남는 게 뭐예요? 그깟 형 때문에 당신 인생까지 망치고 싶습니까?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 말도 일리 있네. 하지만 넌 몰랐지. 이미 경찰이 영상을 확보했다는 걸. 너희는 곧 쇠고랑 차고 끌려가. 내가 지금 여기 온 건 감옥 가기 전에 실컷 맞게 해주려고 온 것뿐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수는 팔을 질질 끌며 현관 쪽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내연남도 벽을 붙잡고 몸을 일으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수색영장 집행하겠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수갑에 채워졌고 끌려가며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 삼촌 새끼가 우리 인생을 망쳤어. 너도 똑같이 죽여버릴 거야. 언젠가 감옥에서 나가면 내 꼴도 형처럼 만들 거다. 저는 그 말에 씩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나가서 해봐라. 하지만 그 전에 내 놈들이 감옥보다 더한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형사들은 두 사람을 채 태워 끌고 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은 저는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형, 이제 첫 걸음을 뗐어. 끝까지 반드시 복수해줄게. 며칠 뒤 법정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형수와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판사도 이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평생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억울하다며 항소했고 내연남은 법정에서 이건 조작된 증거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항소 기각이라는 통보를 받고 차가운 철문 뒤에 갇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뒤 가장 먼저 조카를 찾으러 아동보호소로 향했습니다. 몇 달 동안 보호소에서 지내던 아이는 의외로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삼촌, 나 기다렸어.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너만큼은 절대 불행하게 두지 않겠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는 미혼이었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입양기관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예쁘고 어린 나이라 입양 희망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중 해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기업가 부부가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다며 직접 한국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양을 앞둔 날 마지막으로 조카와 작별 인사를 나누러 보육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삼촌도 같이 가? 나 새집 간다며.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삼촌은 당장은 못 가. 하지만 나중에 꼭 따라갈게. 그러니까 아줌마, 아저씨 말씀 잘 듣고 밥도 잘 먹어야 해. 알겠지? 아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제 얼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삼촌 사진 자주 봤어. 울면서. 그래서 나도 알아. 삼촌은 착한 사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이 이혼 후에도 제게 연락하고 싶어 했지만 끝내 부담될까 두려워 마음속에만 묻어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아름아, 꼭 행복해야 해. 삼촌이 멀리서 늘 지켜볼 거야. 그렇게 아이는 새로운 가정의 품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낸 뒤에도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다는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형수와 내연남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에게 진짜 고통을 안겨줄 방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들고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두꺼운 강화 유리 너머로 형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전보다 더 기름져 보였고 표정에는 여전히 뻔뻔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삼촌, 네가 우리 인생 망쳤어. 근데 무기징역이라도 모범수로 살면 언젠가 나갈 수 있어. 15년 뒤엔 다시 자유야. 저는 피식 웃으며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래? 근데 너 아직 모르는 게 있지. 형이 생전에 남긴 게 있어. 제가 유전자 검사지를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카라 믿었던 아이는 형의 딸이 아니라 형수와 내연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겁니다. 순간 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했지? 그럴 리 없어. 네가 생각보다 바보구나. 내가 너희 잡으러 갔을 때 내연남 머리카락 챙겨서 검사 맡겼어. 결과가 뭔지 봤지? 90개 근본 6%. 내 애인은 너희 둘 사이 친딸 맞더라. 형수는 의자를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내가 진관 씨 버리고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 아이가 그 사람 딸이라서 세상에.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끝까지 키운 거다. 그게 형과 너의 차이지. 형수는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며 오열했습니다. 제발. 아름이 내 딸이잖아. 삼촌, 제발 데려와줘. 내가 잘못했어.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저는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어. 아이는 이미 해외로 입양 갔어. 다시는 못 찾아. 형수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교도소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진짜 칼끝은 이제 내연남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연남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았을 때 그는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제가 창구에 앉자마자 그는 억지로 허세 섞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뭐 하러 왔습니까, 삼촌? 이미 끝난 일 아닌가요? 우린 감옥에 있고 당신은 자유잖아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넌 아직 진실을 모르거든. 그의 눈앞에 유전자 검사지를 내밀었습니다. 결과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충혈된 눈으로 떨며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이가 내 딸이라고? 진짜라고? 그래, 네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자식. 하지만 넌 버렸지. 형을 속이고 돈 때문에 모든 걸 내팽개쳤어. 내 피부티를. 순간 내연남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더니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내 의자를 걷어차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없어. 내 아이였는데 내가 왜 그때 몰랐지. 교도관들이 달려와 제압했지만 그는 이미 눈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구 유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평생 내 죄책감과 함께 썩어라. 그게 진짜 감옥보다 더 큰 형벌일 테니까. 교도소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짓눌러온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이 안치된 낙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영정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형, 이제 됐어. 두 짐승이 너한테 한 짓 똑똑히 갚아줬어.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쉬어. 다음 생에는 형이랑 나, 멀지 않은 형제가 되자. 영정 속 형의 미소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마무리한 듯 했지만 제 인생엔 아직 새로운 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모든 정리를 마친 뒤 저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귀어 오던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형을 잃은 뒤 조카와 이별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지만 그만큼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갈망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눈시울이 붉어진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제 마음속에 따뜻한 봄바람이 스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고 예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번호에는 지역번호와 함께 교도소라는 단어가 찍혀 있었습니다. 김재훈 씨 맞습니까? 여긴 교도소입니다. 수감 중이던 강은주 씨. 그러니까 고인의 형수 되는 분이 어젯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장례는 알아서 처리하세요. 저는 고인의 피해자 가족이기도 하니까 더 이상 관여할 일은 없습니다. 전화를 끊자 묘하게 시원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떨어져 나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연남이 있던 교도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는 정신줄을 놓아버려 정신병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어린아이처럼 퇴행해 스스로 이름을 아름이라고 부르며 지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섬뜩하면서도 한편으론 기묘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의 이름으로 평생 살아간다니 이보다 더 큰 벌이 있을까. 며칠 뒤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아내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새 출발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문턱을 넘어서면서도 형의 그림자는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후 신혼의 달콤함은 잠시, 저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난 뒤 비어있던 마음 한구석에 드디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보, 나 정말 아빠가 되는 거야? 아내는 웃으며 제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응, 이제 우리 둘만의 가족이 생기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형을 떠올렸습니다. 형, 나도 이제 아빠가 된다. 당신이 보지 못한 길을 내가 대신 걸어갈게. 그리고 조카가 어디서든 행복하기를 기도해줘. 이듬해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묘하게도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이목구비 속에 형과 닮은 구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 당신이 다시 돌아온 건가? 아니, 어쩌면 나에게 준 선물일지도 모르겠네. 시간은 흘러 저는 30 후반의 가장이 되어갔습니다. 바닷가 작은 도시에서 평범하지만 단단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과의 기억은 늘 제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잠들고 난 저녁,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가끔 당신이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 혹시 형님 때문이지?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직도 잊히질 않아. 나랑 멀리 지냈어도 결국 내 형이었으니까. 더 잘해줄걸. 늘 그게 후회돼.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후회를 우리 아이한테 그리고 나한테 다 쏟아부어줘. 그게 형님이 바라던 삶일 거야. 그 말을 듣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맞았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붙들고 사는 대신 남은 가족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복수이자 구원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안정되고 아이가 자라면서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점점 예전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듯했죠. 하지만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재훈 씨 맞습니까? 미국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조카 은별양 기억하시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별, 바로 형의 딸, 제가 조카라 불렀던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양부모님께서 훌륭하게 키우고 계십니다. 다만 은별 양이 성장하면서 한국에 있는 친척을 찾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했어요. 혹시 연락을 이어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카를 입양 보낼 때 2번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 저를 찾으려 한다니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 만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 잘했어. 은별이가 당신을 찾는다는 건 아직 삼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 며칠 뒤 저는 은별이와 화상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화면 너머에 보인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은 여전히 어릴 적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삼촌! 맞죠? 나 기억해요. 어릴 때 삼촌이 울 때 내가 손수건으로 닦아줬잖아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은별아. 삼촌이야.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녀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삼촌, 나 친엄마도 언젠가 만나게 될까? 가끔 꿈에 나와요. 그런데 왜인지 무섭기도 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이에게 차마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은별아. 삼촌이 항상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시금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은별이와의 첫 화상통화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해맑았지만 그 안에 깃든 불안한 그림자는 분명했습니다. 친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말이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은별이가 친엄마를 찾고 싶대. 근데 그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면 아이가 얼마나 무너질까.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해. 하지만 아이가 직접 묻는다면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은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천천히 준비시켜야 해. 그날 밤 저는 납골당에 찾아가 형의 영정 앞에서 긴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형, 내 딸이 이제 나를 찾는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평생 감춰야 할까?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며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형이 대답 대신 조용히 지켜본다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은별과 다시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해맑았지만 마지막에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삼촌, 우리 엄마, 왜 나 버린 거예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로 덮을 수도 없고 진실을 모두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별아, 내 엄마는 어른으로서 많이 부족했어. 하지만 그게 네 잘못은 아니야.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그것만 기억해. 은별은 고개를 끄덕이며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삼촌, 난 삼촌 믿어. 삼촌은 절대 나 안 버릴 거잖아. 그럼 절대 안 버려. 평생 너를 지킬 거야.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가 다시 우리 앞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은별이의 양부모로부터 긴급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최근 은별이가 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한국인 여성이 접근해 내가 내 진짜 엄마라며 말 걸었다는군요. 은별이가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미 형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짜 엄마라는 말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혹시 그녀의 친척이나 과거를 알던 누군가가 아이를 찾아간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양부모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은별이 곁에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세요. 저는 한국에서 관련된 인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은별이가 그 진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준비되어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아. 언젠가 마주해야 할 일이야. 며칠 뒤 은별이와의 영상통화에서 아이는 눈가가 붉어진 채 제게 물었습니다. 삼촌, 정말이야? 나 버린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거야? 저는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 조용히 답했습니다. 은별아, 그건 진짜 엄마가 아니야. 그냥 잘못된 어른이 헛소리를 한 거야. 네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삼촌만 믿어. 삼촌은 항상 내 편이야. 은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의 눈동자 속에 남은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과거를 봉인한 채 살아가려 했던 제 선택이 결국 은별이의 앞길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별이 양부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재훈 씨, 은별이가 며칠째 악몽을 꿔요. 꿈에서 낯선 여자가 너는 버려진 아이라며 계속 쫓아온다고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요? 저는 한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형수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아이가 이런 혼란을 겪는 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연남 쪽 친척이 움직이는 건 아닐까? 아니면 과거 형수와 얽혔던 사람들이 아이를 찾아낸 건 아닐까? 저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시 경찰과 변호사에게 연락해 과거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름 돋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형수가 수감되기 전 감방 동료에게 은밀히 아이만 찾으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을 남겼던 겁니다. 그 말이 어찌 흘러가 은별이 귀에까지 닿은 걸까요? 저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부모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당분간 은별이를 학교에 혼자 다니게 하지 마세요. 주변에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국까지 갈 거야? 그래야겠어. 은별이는 이미 내 조카이자 우리 가족이야. 형이 지켜주지 못한 아이를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부모님과 형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웃고 있던 어린 시절의 제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가족을 지켜야 할 차례.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은별이 곁에 서기로.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제 인생의 마지막 반전을 향해 이어졌습니다.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형에게 부끄럽지 않은 삼촌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양부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곧 은별이가 뛰어나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삼촌!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삼촌, 이제 진짜 안 떠날 거지?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절대 안 떠난다. 며칠 동안 저는 은별이와 함께 지내며 학교에 동행했고 양부모와도 밤새 이야기를 나눠뒀습니다. 그들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언젠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은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제가 직접 얘기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은별이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제가 막아낼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근처에서 낯선 남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즉시 그를 뒤쫓았습니다. 결국 잡고 보니 그는 내연남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 애가 진짜 그 집 아이 맞습니까? 우리 집안 피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은별이는 너희 집안과 아무 상관없어. 그녀는 내 조카고 내 가족이다. 다시는 접근하지 마.
그는 위협적인 말을 남기려 했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하자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이제 내가 지켜야 한다. 어떤 그림자도 다가올 수 없게. 은별이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밤에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은별아, 삼촌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언제든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멀리 있어도 항상 내 편이야. 아이는 제 목을 끌어안으며 눈물 맺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나도 알아. 아빠가 하늘에서 말했어. 삼촌 믿으라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이 떠난 뒤 처음으로 가슴 깊숙이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과제는 저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다시 고향의 작은 집에서 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은별이를 보고 돌아온 이후 제 마음속의 무거운 돌덩이는 비로소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형의 사진 앞에서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형, 내가 약속 지켰어. 은별이는 잘 크고 있어.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 당신이 못다한 몫, 내가 대신 지키고 살아갈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후회에 매이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남은 가족을 지키고 또 사랑하는 거다. 세월이 흐른 뒤 아들은 씩씩하게 자라났고 아내와의 삶은 고요하면서도 단단해졌습니다. 은별이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화상통화 속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저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돌아보며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가까이 있을 때 소중함을 알기 어렵지만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는 결코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은 아무리 늦지 않게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소원하게 지내는 가족이 있나요? 오늘이 지나기 전에 꼭 안부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후회는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가족의 시간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을 함께 나눠주세요. 가족을 지키는 일,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